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우리 여기 있는 그 다음 주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이라는 이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주제는 우리 실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매일매일이 정빙의 영속이에요. 정빙. 거래가 일어나면 정빙이 막 쏟아지는데 이 정빙을 우리가 신고에 대한 요건에 따라 공제되는 거, 공제되지 않는 거, 일반 전표에 입력할 거,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할 거, 그 다음에 영수증 중에서 가산세 대상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그죠?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폴더별도 뭐예요? 이렇게 딱딱 이렇게 정비를 냅둬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가 될 수 있는 기본기를 이 과정에서 배우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만약에 첫 출근을 하시면요, 첫날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끊어주고 하는 업무를 보게 될 거예요. 그때 당황하지 않으려면요, 정확하게 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는 거고 어떻게 작성해서 발급하고 전송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먼저 이 파트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 안에 여러분들 실무자를 위해서 간단한 예제를 하나 만든 것 같은데, 요거는 매입세 공제 됩니까 안 됩니까 라는 걸 판단하게끔 하는 예제문들 하나 만드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것까지 해서 정리해보죠. 자,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부가치세법에 있죠. 과세방법은 전 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형태로 과세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구조가 과세표준, 즉 매출액에서 10%를 곱하고, 그 다음에 매입은 사용 안 해도 돼요. 사용 안 해도 되고, 일단은 매입했다는 흔적만 있으면, 근거만 있다면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다 공제해줘요. 그렇게 해서 납부세액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포착해서 내는 구조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매입했다는 근거가 뭐냐 이거잖아요. 매입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한데요. 그 근거가 바로 세금계산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금계산서는 별거 아니고요, 너한테 세금을 받았다는 계산서예요. 너한테 세금을 안 받았으면요, 세금 빼면 뭐가 되죠? 계산서가 되지. 그러니까 계산서를 받고 주고받는다는 말은 그 거래가 과세거래가 아닌 면세거래라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란 말은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과세거래란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재 부가치세는 간접세 구조를 택하고 있죠. 간접세는 뭘까요?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소비자지만 내는 자는요, 납세 의무자는요, 굳어서 내잖아요. 사업자가 내잖아요. 과세 거래인 재화를 공급하고 얘가 소비세를 부담하지만 부담만 하지 납부는 누가 해요? 거래 시에 얘가 징수해서 납부하는 거잖아요. 요거를 바로 법률상 거래징수라고 해요. 거래징수 아시겠죠? 거래 시에 세액을 징수해서 납부한다는 말을 거래징수라고 합니다. 그럼 징수한 부가치세를 너한테 받았다는 계산서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세금계산서가 되는 거죠. 세금계산서의 발급 주체는 누가 될까요? 매출자가 할까요? 매입자가 할까요?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누가 할까요? 발급. 매출자가 할까요? 매입자가 할까요? 매입자. 근데 우리 부가치세법은 표현을 매출자, 매입자 안 하고요, 공급자 이렇게 얘기해요. 공급하는 자, 공급자, 얘는 공급받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세금계산서는요, 모든 정빙은 당연히 매출자가 발급하는 거죠. 돈 받은 사람이 발급하는 거예요. 매입자가 발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매출자가 세액을 받았죠. 그러니까 얘가 정비를 끊어준다고요, 세금계산서를. 근데 우리는 두 매를 끊어줘요, 두 매를. 발급하는데 이 공급자가 얘한테 있잖아요. 두 매를 발급해요. 두 매를 발급해서 한 분은 얘가 가지고, 한 분은 얘가 가져요, 한 분. 이렇게. 어떤 업무인지 알겠죠? 얘가 두 부를 끊어가지고, 한 분은 내가 가지고, 한 분은요, 공급자한테 교부를 하는 거예요. 공급받는 자한테. 그러면 매출자, 매입자는 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기 세무서가 있잖아요.
그럼 신고, 여기 신고하잖아요. 신고하고. 얘도 신고하지 않습니까? 신고하죠.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세무당국에서 매칭이 되잖아요. 너가 두부 중부 중에서 돌아가지고 나한테 만나지잖아요. 그럼 요거는 부합자료라고요. 부합됐다.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관세관청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죠. 근데 한쪽은 신고하고 한쪽은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불부합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관세관청에서 나중에 불부합 소명명세표를 좀 그죠 날라와요. 이거 좀 불부합됐으니까 좀 알려달라고. 이 말은 내가 신고를 했는데 상대방 신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반대일 경우도 있잖아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세금계산서에 있죠. 기능 그죠?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제가 TI로 쓴다고 했잖아요. 텍스 인보이스라고 TI라고 하면 세금계산서의 약어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세금계산서 종류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종이로 끊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자로 끊게끔 돼 있어요. 아직도 종이로 끊을 수 있는 사업자가 있지만 대부분은 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주된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매입자가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예외적입니다. 매입자라는 거는 매출자가 끊는 거라고 했잖아. 발급의 주체는. 발급의 주체는 얘가 끊는 거라고 했잖아. 얘가 끊는 거라고 했잖아. 매출자가.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예요? 매입자도 발행할 수 있다. 어떤 경우일까? 보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세관장이 거부하는. 거래처가 세관장이어야 돼도 1번 야마자 상사가 아니에요. 김포세관이라고. 우리 문제할 때 제가 자꾸 강조드렸죠. 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도 있을 거다. 그죠? 이런 종류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세금계산서의 기능은요, 거래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거래를 확인. 맞잖아요. 너와 내가 이런 거래가 있었다는 것들을 확인하는 매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세금계산서에 있어야 될 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너와 내가 누군지를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록사항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록사항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요. 얘는 있어야지 세금계산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뭐 그런 의미를 내포하죠. 우리 차에 보면 자동차 바퀴가 있고 핸들이랄지 이런 게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차를 운행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차를 내비게이션이 없다 하더라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내비게이션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없어도 차를 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야? 그냥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어야 세금계산서의 기능을 하는지 알고요. 이런 기록사항이 불비되거나 없다면요. 이거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의 기능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끊은 사람은 페널티를 줘야 돼요. 가산세. 받은 사람은요. 불분명한 그죠 확인에 대한 증빙이기 때문에 매입세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는 이유가 결국 매입자는 매입세공제를 받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거래 시에 매입할 때 세액을 부담했으니까 매입세공제를 받기 위한 거예요. 매입세공제를 안 해주겠다 이 말.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사항이 뭐냐 이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여기 4가지예요. 서로 우리 전번 시간에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배웠어요.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유가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한 거예요. 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번호가 바로 사업자 등록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뭡니까? 사업자 등록번호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매출자와 매입자는 서로 뭡니까? 그래서 거래 매칭을 사업자 등록번호로 하기 때문에 이 2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매출자와 매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다 있어야 되고 매입자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 무조건 뭐야? 매입자는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만 있으면 좋고 나머지는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면 세금계산서를 그죠 끊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주체 너가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성명과 명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가액이 과표가 되는데, 공급가액하고요. 적용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되고, 그 다음에 작성일자가 되는데, 공급일자가 아니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세금계산서의 겨냥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보여드릴게요. 밑에 세금계산서가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볼게요. 세금계산서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한번. 자, 처음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두 개가 있어야 된다고. 서로 두 개를 매칭해야 되니까 두 개는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 두 번째 라인이 뭐냐면 상호하고 뭐예요? 성명이라고. 상호, 성명이 있어야 된다고. 주소는 없어도 돼요. 그 다음 업태 종목, 이거는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필요 없어도 된다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하고 뭐예요? 세액은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뭘까요? 여기 보니까 공급일자예요? 작성일자예요? 공급일자예요? 작성일자예요? 작성일자가 돼 있잖아요. 이거라고요. 공급일자가 아니라고요. 아니,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 끝난다면서요. 근데 왜 공급일자가 아니냐고? 아, 그게 바로 우리 바로 배우게 될 있죠. 돈 받고 끊어주는 선세금계산서 특례 규정 때문에 그래요. 돈 받고 끊어주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받은 날을 공급했다는 날로 간주해 주니까 원래 공급한 날로 하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로 해야 됩니까? 작성일자로 해야 돼요. 작성. 자, 그런 점을 좀 4개를 일단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려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가려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업자 등록번호는 다 있어야 되고 나머지 거 이제 우리 그죠? 알아가지고 체크해 봅니다. 세금계산서 옛날에 종이로 끊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 전자도 똑같아요. 어차피 키보드 치는 거냐, 손으로 적는 거냐, 그거 차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이렇게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어요. 뭐 이렇게 19-92-1840. 그럼 여기에 뭐 나머지 111-1 적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내용은 다 적어요. 우리 나도 여기 다 적어요. 다 적잖아요. 그죠? 다 적고 옛날에 종이를 끊는 거랑 오더 치는 건 똑같다고요. 근데 이제 좋은 점은 한 번 거래한 거는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거래처를 불러오니까 이걸 일일이 작성 안 해도 되잖아요. 여기 있는 정보를 나중에 불러와서 딱 찍으면 다 나오니까 요것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전송 보내면 되는 건데요. 만약에 2020년도 오늘이 4월 22일인가요? 그래서 1000만원짜리라면 이렇게 1000만원 이렇게 생각해요. 뭐야? 1천만, 10만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앞에 3개. 그 다음에 여기 100만원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품명을 적고요. 뭐 A라고 적고 여기에 1000만원. 공급가액 1000만원 이렇게 하고요. 이게 100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외상이면 청구함, 그죠? 여기 외상면 1100만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합계금액 1100만원 이렇게 될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끊어가지고 교배에다가 두 개 이렇게 끊어가지고 먹건 있잖아요. 먹지. 끊으면 뒤 밑에 카피가 되잖아요. 옛날에 할 때는 저희 할 때 보면 이렇게 철집에는 먹지 있잖아요. 먹지도 이렇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쓰면 두 부가 이렇게 그저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전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집에 오면 출력이 두 개 돼서 하나 교부했고, 지금은요 전자로 막 뿌려주죠. 그죠? 그 전자로 뭐 이런 형태로 지금 계속 바뀌어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으로 작성하는 이거는 뭐예요? 작성하는 거를 단지 뭘로 했다는 거예요? 그냥 전산에다 입력해서 전송하면 되는 형태가 바로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보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이 익혀야 될 거는 이거. 필요적 기재사항에 다른 건 다 할 건데요. 작성일자가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공급일자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임의적이라는 걸 꼭 알아요. 잘 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계산서. 계산서는 이렇게 생겼죠, 그죠? 계산서를 받는 쪽일 거예요. 근데 계산서를 보면 세금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 세액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데 양식이 여기 세액난이 없는 거죠. 요거는 계산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럼 면세가 되잖아. 53번 면세가 되잖아요. 이게 세액이 없잖아요, 세액이. 이게 세액난이 없다고요. 차이가 면세거래는 부가지세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죠? 세액이 없는 계산서가 바로 계산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절차에서 디테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회사에 가보시면 무조건 전자로 끊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회사에 취업하시면 법인세에 취업하실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개인사업자에 취업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도소매업을 하면요. 매출액이 10억 이상, 3억은 다 되거든요. 다 되거든요. 개인사업자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3억도 안 되는데 종업원을 몇 명 쉴 수 있습니까? 못 써요. 그러니까 웬만한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뭐야? 전부 다 의무발급사업자예요. 의무발급은 뭐냐면 반드시 이런 자들은 의무적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이거야. 법인사업자 100%입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취업했는데 법인사업자라면요. 종이 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산세가 있습니다. 알겠죠? 가산세가 있다는 거 나중에 가산세 파트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는요. 그러니까 당해 연도입니까? 당해 연도는 지금 올해 했는데 어떻게 알아? 당해 연도 안 해요? 치사하게 그렇게 낸 적이 있다고. 당해 연도에 총 수익 금액이 3억 원 이상. 당해 연도에 어떻게 돼? 당해 연도 아니죠. 직전 연도다. 그죠? 그러니까 올해 시점에서는 올해가 안 지났기 때문에 작년도 1년 동안에 총 수익 금액이 뭐예요? 과세 면세 합해가지고 전부 다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의무 발급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도 지금 계산서를 끊잖아요. 만약에 저도 전자계산서, 저희 면세사업자니까 계산서를 끊잖아요. 제가 종이로 끊으면 저희 가산세 묻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해당이 되거든요. 공급가, 면세 공급가액 합격이 3억 원 이상이니까 제가 개인사업자니까 반드시 제가 거래할 때 종이로 끊어내면요. 가산세가 묻는다고요. 저희도 반드시 저희 학원하고 거래하는 있죠. 상대방 기업체 같은 데 있거든요. 집단교육. 자기 회사 직원 있죠. 10명만 딱 해서 우리 직원만 특파해서 가르쳐 주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딱 보낸다고요. 그럼 그 기업에 궁금한 걸 위주로 가르쳐 준다. 완전히 과외죠, 과외. 과외식으로 해서 딱 강의를 해줘요. 대신에 대가를 많이 받겠지. 정부 교육에, 이 교육에 한 3배 정도 받을 거예요. 보통 일반 국영수 고가 있죠. 학원이 국비교육의 2배. 여러분들 학원 보내잖아요. 애기들 국영수 학원 보내죠. 단가가 이거에 2배라고요. 딱 정확하게 2배라고 보면 돼. 시간 대비. 근데 그런 집단교육은 3배 정도 돼요. 그럼 3배 정도 되고 제가 있잖아요. 계산서를 발급하잖아요. 거기에서. 그때 종이를 끊어주면 제가 가산세가 된다고. 제가 만약 대가를 1,000만 원 받았다 가정할게요. 그럼 제가 끊어줄 때 종이로 끊어주면 가산세예요. 반드시 제 같으면요. 전자로 끊어야 된다고. 계산서를. 전자 세금 계산서도 있고요. 전자 계산서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고 의무 발급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시면 3억도 안 되는 회사가 잘 없어요. 아주 영세한 자영업 하는 데 말고는 웬만하면 3억 다 돼요. 편의점이면 10억 다 넘어요. 여러분들 길 가다 보면 편의점 있죠? 편의점 매출이 전부 다 10억이 다 넘어요. 담배만 해도 1억 가까이 되는데 1년에 담배만 팔아도 1억, 매출이 1억인데 그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발급과 전송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좀 이해해야 되냐면 3가지 일자를 좀 알아야 돼요. 3가지 세금 계산서의 3가지 일자가 뭐냐면요. 자, 작성한 날짜예요. 작성 날짜. 작성한 날짜가 있죠. 세금 계산서를 작성한 날짜 있잖아요. 원래 날짜 몇 월 며칠 적는 날짜 있잖아요. 그 작성 일자랑 발급 일자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전송 일자도 다르다고요. 이 3가지를 좀 구분해서 용어를 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혼재되어 가지고 개념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작성 일자를 얘기하는지 발급 일자를 얘기를 하는지 실무를 꽤 오래 한 사람, 10년 차 되는 사람도 보면 용어를 헤매고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면 구분이 안 돼요.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뭔 말을 하냐고 내가. 작성한 날짜나 발급은 그 구분을 못 해요. 자, 볼게요. 우리가 공급이 4월 20일 날 일어났다 할게요. 공급 시기가 바로 있죠. 물건이 이동이 필요하면 인도 기준 알고 있잖아요.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한 때다. 상품을 팔았다면 인도 기준 좋아요. 이 날짜가 4월 20일이라 가정할게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에 펼쳐놓고 아까 전에 작성일자 있잖아요. 작성일자. 아까 전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잘 배우세요. 이거 잘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게 작성일자잖아요. 작성일자. 이 날짜를 도대체 언제 날짜를 적냐 이 말이에요. 그건 공급 날짜를 적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작성한 날짜. 근데 이 작성한 날짜가 선세금 계산서 때문에 공급일자가 아니라도 작성일자로 해서 공급시기로 간주해주는 제도 때문에 작성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작성일자를 4월 20일로 끌어야 되겠지. 그죠? 4월 20일로 되겠죠. 그러면 발급은 뭐냐면 끌은 것을 언제 발급 교부했냐 이 말이에요. 발급이란 말은 교부한 거예요. 교부. 발급이라면 끌어가지고 교부한 시기가 언제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보면 발급 시기는 원칙이 뭐죠? 공급 시기잖아요. 공급 시기 여기. 그래서 그 발급은 4월 20일 날 발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월 20일 날 세금 계산서에 펼쳐놓고 작성일자를 4월 20일 끊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발급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게 FM이라고요. FM이라고. 여기 FM이라고 이렇게. 근데 예외가 특례 규정이 뭐예요? 예외가. 예외가 우리 법은 예외적으로 있죠. 전자세금 계산서의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예외예요. 예외. 얘를 원칙으로 정하면 안 돼. 원칙은 4월 20일입니다. 공급시기. 그러면 4월 20일부터 뭐야? 언제까지 끊을 수 있다는 거야? 5월 10일까지는 끊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4월 20일 끊어도 되고 4월 21일 끊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그저 장기로 끊어낼 수 있는 기간이 5월 10일이잖아요. 그럼 자, 5월 10일이 왔어요. 발급일자